한국인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며칠 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SNS에 태극기가 등장했죠. 한국인, 똑똑한 사람들 이라는 멘트와 함께 올라온 태극기는 태극기 사괴와 테슬라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라 더 놀라웠는데요. 테슬라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글에 남긴 댓글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뒤에 한국인과 연관된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 HR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라 존슨입니다. 며칠 전 일론 머스크의 SNS에 올라온 태극기로 한국 뉴스에서도 꽤 화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태극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국 분들께 한번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이 테슬라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며 한편에서는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뒤에 좀 더 숨겨진 이야기를 알거든요. 제가 일론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저 한국인들에 대한 건 진심일 거예요. 이유요? 우리 회사의 한국계 엔지니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회사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튀는 건 바로 한국계 엔지니어입니다. 임원들은 물론 머스크 역시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한국계 엔지니어들이고 그들의 창의성과 헌신은 정말 놀랍다라며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 처음엔 그저 특정 국가 출신을 치켜세우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입사를 했을 땐 왜 그렇게 한국계를 선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세계 각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테슬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왜 하필 한국인들을 저렇게 선호할까요? 인도의 IT 인재들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굳이 한국인을 이렇게 대놓고 선호하는 회사 분위기가 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차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한 번은 이 문제를 상사에게 이야기하자 저를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라,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게 많군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특별해요. 그들의 창의성과 근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미국 회사에서 왜 한국계를 좋아하는지 일을 하다 보면 알 거야. 몇 년만 지나면 먼저 찾고 있을걸?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 창의성이나 근면성은 국적과 무관한 개인의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한국가의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저는 직접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일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지 아니면 그저 과대평가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겪어본 아시아인은 참 별로였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한국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아시아인에 대한 생각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데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짓인 줄 알지만 그때는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대학생 때 겪은 어떤 일 때문인데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속한 팀 프로젝트에 리밍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가 성실해 보여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꽤 수더분하고 살가운 인상이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요. 함께 과제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말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변명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기가 뭐도 한다, 뭐도 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정작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할 때에는 자주 늦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참했고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도 자기 파트를 완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참았는데 급기야 중간 발표 전날 그의 파트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리밍의 공백을 메꾸느라 팔자에도 없는 밤샘을 하며 리밍의 파트를 완성해야 했는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완전 개판이었어요. 당연히 점수도 낮게 받았고 그 과제는 완전 망해버렸죠. 그 학점을 수습하느라 제가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 학생들과 협업하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아시아인은 책임감이 없어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이런 편견은 제가 테슬라에서 일하면서도 계속됐어요. 한국계 엔지니어들의 지원서를 볼 때마다 리밍이 떠올랐고 그들도 비슷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머스크가 SNS에 말한 스마트한 사람들 뒤에 숨겨진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한국계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정말 높아요.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끈기 있는 작업 태도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특히 연구개발 부서에서 한국계 직원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 끈기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말 성실해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죠. 때로는 그들의 열정이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정도이니까요.
특히 같은 아시아권 출신인데도 중국계 엔지니어들과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다고 말이 자주 나오죠.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런 평가에 동의했던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었으니까요. 이런 제 편견을 깨준 사람은 바로 테슬라의 한국계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인 제이슨 김이죠. 그는 우리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데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테슬라에 합류했죠. 지금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인재인데 사실 저는 제이슨의 채용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의 학력과 경력은 인상적이지만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아시아계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다양성을 위해 다른 배경의 지원자를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채용 회의에서 말했죠. 하지만 이런 제 의견은 가뿐하게 무시당했어요. 그냥 제이슨의 채용을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꽤 언짢았답니다. 또 한국인이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력 또는 더 좋은 경력의 사람들이 많이 이력서를 냈는데 왜 하필 저 사람이지? 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평범한 주니어 엔지니어였던 제이슨은 보란듯이 제 편견을 다 깨부수더라고요. 사실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으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실력보다 더 대단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태도였죠. 제이슨이 입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배터리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더라고요. 다들 감탄해서 제이슨,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라고 치켜 세우는데 제이슨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우겨대는 자기 과시에 미친 사람들 속에서 제이슨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제이슨은 오히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2달 후 제이슨은 또 다른 혁신을 이뤄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개선해 인식 정확도를 눈에 띄게 높인 거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를 칭찬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제이슨은 변함없는 태도였습니다. 들뜨지도 않고 그냥 하던 걸 무덤덤하게 할 뿐이었어요. 게다가 몹시 성실했죠. 함께 일했던 팀원의 말로는 팀장보다 더 팀장 같았다고 해요. 자기가 어려워하는 걸 밤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도와줬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니 제이슨은 조금 도와준 걸 가지고요 뭐. 팀원이 힘들어하는데 도울 수 있어 다행이죠. 라며 웃고 넘어갔대요. 세상에 지금까지 본 많은 사람들 중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제이슨은 단순히 뛰어난 엔지니어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팀 플레이어였던 거죠. 이후로 저는 제이슨과 다른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창의성, 근면성, 그리고 팀워크 정신이 테슬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물론 이런 사람들의 인정에 제이슨은 압도적인 결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모델에도 제이슨의 아이디어가 대거 반영되었는데 그 아이디어와 노력은 판매량으로 증명이 됐죠. 또 차량에 대한 아이디어 말고도 생산 공정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공정상에도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귀신같이 잡아내더라고요. 덕분에 생산 효율이 20%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는 곧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우리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죠. 모두가 제이슨의 혁신성은 어디서 올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저희끼리 나름 답을 찾았습니다. 제이슨의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그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문화가 그의 밑바탕이니 이 밑바탕과 미국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만나며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 아닐까요? 실제로 제이슨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제이슨의 성과는 회사 내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 있었던 분기 보고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제이슨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공헌을 치하했다고 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런 제이슨의 활약 덕분에 테슬라 내 한국계 엔지니어들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부서에서 한국계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있죠. HR 부서에서도 한국계 인재 영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가장 똑똑하면서 성실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 한국계 엔지니어를 뽑으면 성공 확률이 몹시 높다는 건 테슬라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 관심을 한몸에 받는데 이런 관심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거예요. 얼마 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회사의 중국계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제이슨의 연구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보안팀이 재빨리 알아차려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회사 전체에 충격을 주었죠. 이 사건 이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혀서 모든 직원들의 출입 기록과 네트워크 접속 이력을 전수조사했고 보안 시스템도 대폭 강화됐죠. 특히 핵심 기술 관련 부서는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갖추게 됐어요. 제가 HR 부서에 있다 보니 이 일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내심 이런 일들로 멘탈이 흔들리거나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쩌지 했는데 제이슨은 이 일에 대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팀원들을 격려하며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죠. 제이슨의 이런 태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휴가라도 좀 쓰고 쉬고 오라는 말도 있었는데 할 일이 많다며 휴가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회사에서는 아끼는 인재인데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지다 보니 다른 회사에서도 탐내는 인재이기도 했나 봅니다. 최근엔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제이슨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연봉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줄 것을 이야기하며 직급은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보장했다고 해요. 누가 들어도 정말 엄청난 조건이라 회사 내에서는 제이슨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모두가 그가 떠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제이슨의 결정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제이슨이 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지금 맡은 일을 중간에 버리고 가는 건 도의에 어긋납니다. 테슬라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고 싶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회사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동료들은 제이슨의 결정에 감탄했고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동안 어딜 가나 이 이야기로 회사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언제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으니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앞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왔는데 거절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담당한 업무 팀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제이슨은 너무나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이슨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강한 테슬라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제이슨의 이런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죠. 특히 한국계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이슨을 롤모델로 삼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계 직원들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먼저 그들의 업무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제이슨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계 엔지니어들도 항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내죠. 힘든 일을 마다한다거나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며칠 밤을 새가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결국 해내죠.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태도예요. 한국계 직원들은 항상 겸손하고 성실해요. 아무리 큰 성과를 내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제이슨이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한 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또 다른 예로 지난달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핵심 설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두가 당황해할 때 한국계 엔지니어 팀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섰죠. 그들은 3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했고 결국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마 한국 직원들이 없었으면 제대로 안 돌아갔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인사팀의 모든 직원들은 한국계 직원들의 특별한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끈기와 책임감 그리고 팀워크 정신까지 갖추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특성들이 테슬라의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참 이상하게도 한국계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팀들의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국인들과 붙어서 일하면 업무 성과가 크게 좋아지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협력적으로 변하죠.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선호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회사의 문화와 가치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 그 가치는 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한국계 엔지니어들의 장점을 회사 전체로 확산시키고 더 많은 우수한 한국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채용 과정을 개선했어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 책임감, 윤리의식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죠. 이는 제이슨과 같은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한국의 주요 대학들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직접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했어요.
제이슨을 비롯한 시니어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주니어 직원들을 지도하는 시스템이죠. 이를 통해 한국계 직원들의 우수한 업무 방식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조금씩 시도한 이런 변화들은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채용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고 팀 간 협업도 더욱 원활해졌죠. 특히 한국계 지원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어요. 사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한국계 직원들만큼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죠. 그들의 근면 성실함과 책임감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저도 테슬라 직원이지만 사실 회사에 큰 애정이 없는데 이 한국인들의 태도에서 저도 모르는 애사심이 생길 정도이면 말 다 했죠. 이런 한국 직원들을 보며 제가 일하는 방식, 또 삶을 대하는 태도, 열정, 집중력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새 한류 열풍으로 미국이 들썩들썩하는데 한류의 진짜 핵심은 알고 보면 인재가 아닐까 합니다. 테슬라 안에서는 한국인 자체가 한류니까요. 오늘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DNA를 가진 한국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이유가 없네. 한국이 결국 정답이야. 여러분들은 최근에 병원에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가는 병원이지만 미국에서는 병원비나 약값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도 병원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답을 한국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샬롯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주부로 살고 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엄청 궁금해 하시던데요. 오늘은 왜 제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몰랐어요. 한국은 북한 옆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며 전쟁 위험성이 있는 나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인지한 시작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영화광이거든요. 오스카 사관왕 영화면 꼭 봐야 한다며 온 가족이 다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짜파구리도 만들어 먹어봤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짜파구리를 해먹기 위해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고 같이 한국마켓 나들이를 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제대로 인식한 건 코로나 때 한국의 대처였죠. 부끄럽지만 코로나가 세계로 막 퍼져나갈 당시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을 볼 때 혹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가 하는 공포감에 피하기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단 소식이 뉴스에서 연일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미국에서도 퍼지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달라졌죠.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구경하거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던 미국인들이 자기들 주변으로 다가온 코로나의 두려움에 잠기기 시작하며 이상한 군중 심리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워싱턴주에서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가 나오면서부터 저희 동네 코스트코의 물과 화장지가 동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과 호주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 사재기를 한다는 기사를 읽으며 참 이상하네 하고 동료들과 함께 웃었던 것이 며칠 되지 않았던 시점이죠. 그리고 검사 키트조차 없어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며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요. 하루하루 다르게 마트는 텅텅 비어가고 비상약과 식품을 사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미국인을 보다가 TV 뉴스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뉴스들을 보면 저게 가능한가 싶었죠.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확진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망자 숫자도 놀라웠는데 제 귀에 꽂혔던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아나운서가 아주 흥분해서 가격이 비싸지 않아 누구나 접근이 쉽고 검사와 치료가 빠른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보험 체계와 불합리하고 복잡해서 느리고 어려운, 게다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데 저게 가능한가 싶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 보험이 있어도 부담스러워서 병원을 쉽사리 못 가죠. 병원뿐인가요? 약값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 해도 캐나다 정도와 비교를 할 뿐이라 이전엔 한국이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 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며 점점 더 한국에 친숙해졌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이고 굉장히 발전한 나라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제가 한국에 올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리면 참 미련하고 불편한 삶이었다 싶어요. 아주 작은 사례로 예전에 남편 손가락에 사마귀 같은 것이 생긴 적이 있어요. 진료비도 아깝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며 남편은 우선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알아보고 진료 예약을 하려니 의사의 스케줄에 맞추려면 한 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는 터라 당길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니 다른 동네에 있는 병원으로 다시 예약을 하겠냐는 거예요. 처음 예약했던 병원은 우리 가족이 가진 보험으로 갈 수 있는 이 동네의 유일한 병원이었습니다. 옆 도시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예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보험이 있는데도 병원을 아무데나 갈 수 없는 이유는 회사를 다니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예전엔 병원의 범위가 넓은 보험 혜택을 제공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회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줄이고 직원들의 불평은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험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진료받기 조금 불편해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저렴한 보험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이들보다 보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더 많은 미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죠. 남편은 통증을 더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아주 기분 좋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넘게 신경 쓰이던 사마귀가 사라졌다고요. 병원에 안 가길 잘했어. 알아서 떨어져 나가서 진료비가 굳었네. 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좀 참아보고 알아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며 사둔 약이 있다면 우선 자가치료를 해보는 거죠. 한국이었으면 그냥 어떤 병원을 갈 것인가 검색해서 피부과에 가서 금방 진료를 받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몰랐으니까 모르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에 심하게 회의감이 드는 사건이 생겼어요. 시아버님에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아버님께서 초점이 잘 안 맞는다고 좀 찌그러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사물들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하는 생각에 안경을 바꾸러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한사코 거부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물론 아버님의 마음은 압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안과보험이 없으시거든요. 안과에서 하는 시력 검사가 아닌 코스트코에서 하는 시력 검사만 해도 150불,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인데 안경도 비쌉니다. 렌즈까지 하면 아무리 싸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들어요. 저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열심히 검색해보니 요새는 온라인으로 안경도 판매하더라고요. 시력 검사 처방전과 눈 사이 간격, 눈과 귀 사이 간격을 적으면 제작해서 배송이 온다는데 한국 돈으로 13만 원 내면 되더라고요. 택배로 받아본 안경은 꽤나 그럴듯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국 분들은 안경 하나 사는데 되게 어렵네 라고 느끼시겠죠? 그래도 전 그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사면 더 이상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겠지 싶어서요. 문제는 아버님 시력이 자꾸 안 좋아지고 계시단 거였어요. 안경을 바꾸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셔도 계속 눈앞이 침침하다며 눈을 비비시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무던한 성격인 남편도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정보를 찾다 보니 아버님께서는 평소 당뇨가 있던 분이라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지체해봤자 좋아지는 일이 아니니 서둘러 아버님께 병원을 가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라서 팔짝 뛰시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돈 나갈 일은 만들지 말라면서요. 다른 것도 아닌 눈인데 당연히 가야 한다며 남편과 제가 엄청 오랫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아버님께서 꾸준히 드시는 당뇨병 약이 있었거든요.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30달러, 한국 돈으로는 38,000원 정도라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며 갑자기 금액이 팍 뛴 거예요. 160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으로 올랐으니 거의 5배가 뛰어버렸죠. 이것 말고도 꾸준히 드시는 약들의 본인 부담금이 갑자기 올라버린 경우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할 때마다 미안해하셨는데 안과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테니 한사코 안 하시겠다는 것이겠죠.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죠? 무슨 약값을 그렇게 제멋대로 올리는지 이해도 안 가시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약값이 너를 띱니다. 이유요? 미국인들의 의료보험은 사보험인 거 아시죠?
아버님의 보험이 이젠 다른 약을 우선적으로 지불해 주기로 결정한 거죠. 아마 다른 약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버님께서 원래 드시던 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크게 올려버리고요. 그래서 보험금이 싼 걸 찾아 잘 가입했네? 라고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요. 아, 정말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려니 거지 같네요. 세계 최강 대국이네 어쩌네 하지만 사실 국민 스스로 자가치료요법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게 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용합니다. 아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희는 겨우 아버님을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예상한 백내장이 아니라 황반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해줄 게 없다나요? 일단 항산화제 등 영양제를 먹는 것 외에는 딱히 해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실명이 되실 거라고 했죠. 병원만 3차례 왔다 갔다 하며 검사에만 100만 원 이상 나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에 화도 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건성건성 보는 의사의 태도도 화가 났고요. 무엇보다 아직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없으신데 실명이 되신다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무책임한 의사, 비싼 비용, 흘러간 시간 그리고 대책 없는 결과 온 집안이 침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시아버지께서 마치 세상이 다 끝난 듯 예전과 달리 활력을 잃어버리셨단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결혼 후에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따랐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께서 홀로 힘들게 고생하며 남편을 길러주신 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남은 기간은 잘 모시고 싶었는데 실명이라니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한국 발령 소식이었어요. 하나뿐인 딸아이가 사는 공간, 그리고 공부하는 환경이 완전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딸아이는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BTS에 푹 빠져있으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겠죠?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코로나 시기에 봤던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저렴하고 빠르고 아주 수준이 높으며 기다림 없는 의료.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봤는데 한국에서는 안군의 주사나 레이저 등으로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함께 한국에 가면 아버님 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에서는 황반변성을 이렇게 치료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표정이 조금 변하는 듯 하시더니 이내 다시 서글픈 얼굴이 되셨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만 하겠냐고요. 미국에서도 전문의가 보고 이미 치료를 못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하셨죠. 나는 나이도 있고 어차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다며.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본인까지 한국에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한국 의료나 한국의 수준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 저와 남편이 엄청나게 설득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설득을 한 끝에 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었죠. 저희 부부와 딸아이, 아버님까지 네 식구가 한국으로 도착하던 날이 아직도 정말 생생해요. 정말 두근대는 마음으로 도착한 한국은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코로나 이후 한국 컨텐츠들을 많이 접해서 한국은 역시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버님은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닌데 와우 정말 놀랍구나 라며 눈이 휘둥그레해지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한국 생활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인상적인 건 대만 냄새가 나지 않고 아이를 기르기 정말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학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니는 모습, 그리고 학원이 끝나고 밤 10시 넘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실 처음에 기절할 뻔했거든요. 아이들을 이렇게 막 풀어놓고 기르는 건가? 한국 정말 괜찮은 건가 하면서요. 물론 지금은 완벽히 적응했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빠르게 병원에 모셔갔죠. 한국에 와서 짐 정리를 다 하기도 전에 찾아갔는데요.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다들 궁금하시겠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빨리 한국에 왔었어야 합니다. 전문의를 만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게 의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황반변성은 맞는데 주사치료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습성황 반변성이고 신생혈관 생성억제 약물을 주사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해줬을까 여쭤보니 한국 의사분께서 좀 작은 병원이어서 검사 장비가 좋지 않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료가 아주 친절하고 빨랐는데 비용도 미국에 비해 비싸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저희는 외국인이라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저희는 아버님이 급했거든요. 실명 위기라는데 우선 빨리 진료를 받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비용은 사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었으면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불렀을 법한 각종 검사와 치료, 진통제 등까지 해서 12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그 빠른 일처리라니.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당일 진료에 당일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결과를 이렇게 빨리 듣다니 미국은 한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라며 감탄하셨고요. 미국에서는 다 낫거나 죽어야 병원에 간다며 서글픈 농담을 하곤 하는데 한국인들은 아마 죽어도 이런 농담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치료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눈에 주사를 놓는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국을 믿고 시작했던 치료였거든요. 치료를 한 지 6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저희 아버님은 시력을 잘 유지하며 시력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의료진이 어찌나 친절하고 살가운지 사실 치료받으러 가는 길이 어쨌든 병원이고 마취를 한다 한들 통증도 뒤따라 썩 유쾌하시진 않을 텐데 아버님께서는 실력이 좋은데 이렇게 친절하기까지 하다니 넘버원이라며 항상 감탄하시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한국으로 오기 잘했다 싶어요. 앞서 말했듯 안전한 환경도 그렇고 학교 급식도 정말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히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건강식으로 챙겨 먹이려고 했었는데 영 쉽지 않았거든요. 미국 급식은 염분도 높고 고칼로리 음식이라 영양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데 자극적인 걸 먹고 집에 오니 집밥은 영 싫어했었습니다. 살도 찌고 피부도 안 좋아져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며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고 다녔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주로 먹으니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피부도 좋아지더라고요. 요새 미국에서 불고 있는 K푸드 광풍이 학교 급식에도 진출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미국 국가 차원에서 좀 해줘야 할 텐데 주마다 교육 예산이 다르고 음식 납품업자들의 로비도 있으니 쉽지 않겠죠? 그러고 보면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압승인데 건강한 식문화까지 있다니 말이죠. 게다가 아주 안전하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죠. 사실 제 직업을 포기한 것만 빼면 전 정말 한국 생활에 몹시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쳐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메일을 보낼게요. 오늘은 테슬라를 사로잡은 유능한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답답한 의료 체계에 절망했다가 한국에서 희망을 찾은 미국 가족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